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보류됐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공약 이행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가운데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금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불려 나오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를 향한 연이은 폭로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 씨의 대학 동문들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계기로 삼아달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일본이 지난달 공개한 초계기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 오늘 공개했습니다. 관개토함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위협을 했다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당장은 이행하기 어렵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할 만한 공간을 찾기 힘든 만큼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대선 공약 1호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행이 무산됐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약을 당장 이행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밖에 본관과 영빈관, 헬기장 등 필수적인 시설의 대체지를 광화문 청사 인근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청와대 개방은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과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시켜 광화문 광장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저 앞 통행 문제가 생겨 동선은 관저 이전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지금 광화문 청사 앞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청와대에서는 광화문 재구조화 이후로 보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광화문 이전이 가능합니까? 이 광화문 광장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지 않는 한 그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이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광화문 청사, 이 담벼락에서부터 이 광화문 광장까지의 직선거리 50m 남짓입니다. 이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면은 이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야말로 광장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관저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관저는 청와대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두고 집무실만 옮겨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광화문 청사로 출퇴근하는 방안인데요. 매번 이 경호 차량들이 붙는 등 이 막대한 경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출퇴근 시간에 경호 행렬로 인해서 이 광화문 일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 영빈관, 헬기장 등 대통령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함께 옮겨와야 한다는 건데 유용준 자문위원은 광화문에 이전에 홀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보류가 아니라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광화문 재구조와 완공 시점 이후로 보류하자는 건데 그때는 문 대통령 임기 말이거나 임기가 끝났을 때입니다. 유용준 자문위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할 때는 실무적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소통 강화라는 이 이념적 취지였던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한 뒤에야 이 경호나 의전 등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지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또 덧붙여서 청와대를 개방해서 광화문부터 북악산까지 연결하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유용준 자문위원은 이 길을 이으려면은 대통령 관저를 옮겨 지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옮겨 짓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 임기 말 또는 임기가 끝난 뒤에야 완공되기 때문인데요. 경호처가 이 연결 경로를 검토를 하고 또 건축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논의는 계속하긴 하겠지만 이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최근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 청와대 주요 참모 인사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체 대상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함이 됐는데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도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교체 대상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미리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이 빨리 끝나면 다음 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신임 인사들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비서실장엔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으로 최종 단계에 있는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사는 이른바 친문계 3선 의원 출신입니다. 당정청 내부 장악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정무수석엔 강기정 전 의원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후보군입니다. 국민소통수석으론 김성수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유임이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에 불려나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늦춘 의혹,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밀을 유출한 의혹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재판 개입은 없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을 소환 날짜로 통보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검찰에 알렸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 나오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늦췄다는 의혹, 헌법재판소에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도 연루됐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 혐의 대부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혔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의혹을 제기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 씨의 대학 선후배들이 어젯밤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 대신 관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려 했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신 씨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가혹한 책임 추궁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정부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신 씨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가열됐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소문을 낸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무는 대학 시절 함께 야학을 운영한 선후배들입니다.
신 씨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 씨의 주장 자체는 논쟁적 사안이라 자신들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료 조직 내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소모적 논쟁 대신 사회적 논의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가혹한 책임 추궁 대신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후배들의 호소에 앞서 신 씨 자신도 논쟁의 초점이 주변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안 주었을지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신 전 사무관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자로서 신 씨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보고 또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닌 정책 조율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한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인 어젯밤 8시 넘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게 실무자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검토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운영과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란 해명입니다. 청와대 외압설 등과 관련해선 소신과 정책의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간이나 청와대,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 형성 과정이라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김 전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팩트에 있어서는 무슨 외압이라든가 압력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를 비롯해서 관련된 인물들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적자국채 발행 논란부터 한번 차근차근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 논란의 시발점은 재정 확대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 유지냐를 두고 벌어진 이 기재부 내 실국간 또 기재부와 이 청와대 간의 이 시각 차이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보면 기재부 부처 간에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통상 기재부 내에서도 나라 국간 관리가 주임무인 국고국은 재정 건전성에 또 경기 살리기가 급선무인 경제정책실 등은 넉넉한 재정 실탄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일자리 확대에 관심이 많은 청와대 역시 넉넉한 재정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놓고 이런 시각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 전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청와대 측은 이 정상적인 조율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KTNG 사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네, KTNG 사장 선임권 역시 이 신 씨는 부당 개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정당한 이 주주권 행사를 시도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런데 실제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해명들 또 들어보면 일견 또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청와대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응을 한 게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재부는 1일 오전에 이 신 씨가 차관보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당일 밤 9시 30분이 넘어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이튿날에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신 씨가 만 3년 근무한 신참 사무관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숙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정부의 당시 이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역시 논란을 키웠던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쟁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청문회 요구 등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신 씨의 주장 내용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 조치는 지나치고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여당 의원의 이 신 씨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내부 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오늘 이틀째 검찰에 나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첩보 문건 등을 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첩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최근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감찰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 중이죠.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수사관이 이곳 서울 동부지검 앞에 서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다른 통로로 들어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어제는 첫 조사였던 만큼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이 했던 특별감찰반 업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첩보를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 등입니다. 검찰은 아직 파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동부지검이고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대검으로부터 자료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 동부지검과는 별도로 수원지검에서 이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만들었던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자료 등 감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수원지검도 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4분 26초 분량인데 지난달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하나하나 반박 설명을 따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본 측 주장대로 정말로 이 위협을 느꼈다면 피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당시 일본 초계기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좌상단을 보면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란 붉은색 자막이 보입니다. 물론 이 자막은 일본 측이 나중에 편집하면서 추가로 넣은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는 관개토함 주변을 떠나질 않고 나중에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식이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네, 일본 초계기도 관개토함이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초계기 승조원들의 교신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공격 의도를 갖고 레이더로 조준했는데 포는 향하지 않았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접근해오자 관개토함은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광학 카메라를 가동했습니다. 네. 이 카메라가 사격 통제 레이더와 붙어 있어서 카메라가 초계기를 향하면 레이더도 자연스럽게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 향한 것과 그 레이더를 가동한 것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는 레이더가 초계기를 향한 건 사실이지만 네. 레이더 전파를 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선박 구조 작업을 방해했다는 입장이죠. 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초계기가 이 어선을 인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네. 구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초계기가 접근해서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는 당시 관개토함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일본 초계기가 가깝게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이 네. 될 정도로 가까이 왔고 당연히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 국제법상 위협 비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좀 사실입니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죠. 네,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일본이 증거로 제시한 국제협약은 군용기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교신을 시도했는데 우리 해군이 무시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두 음성을 한번 직접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두 음성을 비교해보면 관개토함이 실제로 수신한 음성에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네. 관개토함은 코리아 코스트, 즉 인근에 있던 해경을 부른 것으로 인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잘 들리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가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스가 관방장관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항의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신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레이더 논란에 대한 강한 논조를 드러냈습니다. 3일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미래지향 관계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초계기 공방도 이어간 겁니다. 1월 1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레이더 겨냥은 위험한 행위라고 하고 위협 비행 증거를 대라는 우익 인사들의 발언과 수위를 맞춘 겁니다. 일본 측은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비난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노타로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위 당국 간 협의를 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혹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논란을 이어가며 자위대의 존재를 부각시킨 뒤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강조한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지난 연말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두 정상이 짧은 기간 안에 만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남과 북도 빠르면 이달 안에 고위급 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미 정부가 지난 몇 주 동안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전 답사팀을 보냈다. CNN이 현지 시간 3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후보지들이 아직 북한과 정식으로 공유된 건 아니고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는 방안이 선호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와이, 몽골, 한반도 비무장지대 등이 거론됩니다. 당초 백악관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유학한 스위스를 제안했지만 수속 문제로 탈락했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현지 시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만날 것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북 간 고위급 회담도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1월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는 부실 시공의 부실한 관리 점검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작업자 2명을 구속하고 펜션 관리인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원인인 보일러 배관 분리는 이미 사건 당일부터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왜, 언제 빠졌느냐에 집중됐습니다. 예상대로 무자격자가 시공하면서 무심히 벌인 일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보일러에 있는 배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기관인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면서 배기관 아래쪽 10cm 정도를 잘라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기구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고무링이 손상돼서 일산화탄소가 셀 때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어도 작업 후에 이음새에 이렇게 내열 실리콘을 한번 쏴줬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과정조차 생략됐습니다. 헐겁게 연결된 배기관이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발생한 작은 진동에 조금씩 떨어지다 결국 분리됐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분리된 시점은 사고 발생 열흘 이내로 추정했는데 외부 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분리를 재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펜션 운영자와 소유주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무자격 보일러 업체 대표와 직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가스 공급업자 등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이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난 연말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도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는데 이 놀러 갔다는 논란도 모자라서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5명은 지난달 20일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7박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도는 코스였는데 지방의회 방문 등 3곳의 공식 일정을 빼면 대부분 관광 코스로 짜였습니다. 6,100만 원의 예산만 축낸 게 아닙니다.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떠들다 호텔 측으로부터 2차례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도 술을 마셨습니다. 현지에선 불법입니다. 민망한 요구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여자 있는 술집 데려다 달라. 버스 안에 여성 의원들도 있었고 여자 수행원들도 있었고. 나흘째 되던 날 결국 의원들과 가이드가 충돌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버스에 오른 박종철 부의장이 안경을 쓰고 있던 가이드를 때려 눈 사이가 찢어졌습니다. 미국인 운전기사가 신고해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경찰은 되돌아갔습니다. 예천군 의회에서는 말싸움 도중 손사래를 치다 잘못 맞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6,000달러의 합의금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결국 폭행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박종철 의원은 부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청소 봉사에 나선 군인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았던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부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봉사 후에 홍보용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비닐봉투에서 집게로 무언가를 꺼내 하천변에 던집니다. 음료수 캔이나 플라스틱 병입니다. 걸어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던지다 어떤 것은 멀찍이. 잠시 주변을 살피며 눈치도 봅니다. 버린 사람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임무차 들렀던 함정 소속입니다. 무태 올라 환경 정화 활동을 하던 중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 버린 일입니다. 이 모습이 마을 주민의 카메라에 잡혔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격앙됐습니다.
해군이 매년 마을 주변 청소를 한다고 홍보를 해왔는데 모두 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이고 홍보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군 측은 실제 군인 30명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자료 사진을 미처 찍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은 강정에서 해군이 벌인 일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소식이 좀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제 불이 났던 강원도 원주중앙시장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에서 어젯밤 또 불이 났습니다. 누전으로 추정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망치로 철판을 내려칩니다. 철판을 뜯어내니 숨은 불길이 타오릅니다. 참기름을 파는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40분 동안 점포 9개를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불은 그제 큰 화재로 상인들이 터전을 잃은 원주중앙시장에서 직선 거리로 170m, 걸어서 5분 거리인 근처 전통시장입니다. 1960년에 문을 연 이 시장은 목재로 만들어진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그새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섰던 50대 상인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도 옥내 소화전도 없이 소화기가 유일합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화재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불길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엔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투숙객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청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가구와 벽이 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그제 발생한 양양 산불을 비롯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강원 지역에선 3차례나 산불이 났습니다. 겨울엔 여름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안 그래도 건조한데 올해는 한파 때문에 더 마른 겨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도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20시간 동안 타면서 축구장 30개 가까운 숲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같은 날 평창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삼척에서 난 불이 12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1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특히 태백산맥 동쪽에 양양, 삼척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30년간 발생한 초대형 산불 12건 중에 11건도 영동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름엔 동해에서 불어온 뜨겁고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 지역엔 많은 비를 뿌립니다. 그런데 한겨울엔 바람이 반대로 불어 영동에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반도 서쪽엔 찬 고기압이, 동쪽엔 저기압이 주로 머물러 북서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넘어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올해는 특히 연해주 지역에 강한 저기압이 발생해 찬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한파가 열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건조경보가 보름 넘게 계속될 정도로 영동 지역 전체가 바싹 말랐습니다. 이런 기압 배치는 보통 1월 말쯤 돼야 바뀌고 눈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중국에서 스모그가 밀려드는데 마침 한반도엔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남쪽으로 밀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대학 캠퍼스가 최근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법도 대담하고 교묘한데요. 학생처럼 백팩을 메거나 정장 차림으로 교수 행세를 하면서 학생들 노트북을 훔쳐온 중년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은 진짜 교수인 줄 알고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새벽녘 아무도 없는 학습실에 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빈자리로 가서 백팩을 풀더니 노트북과 가방을 쓸어 담습니다.
경찰은 학교 내부 CCTV와 도주 경로를 추적해 한 달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선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옷 입는 것도 20대 되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40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경찰에 붙잡힌 47살 김모 씨는 이런 식으로 전주의 한 대학도 3차례나 털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대학.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55살 최모 씨가 교수 행세를 하며 점심시간 빈 강의실과 연구실 곳곳을 누빕니다. 최 씨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학생 가방에서 넉 달간 17차례나 금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대학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절도가 잇따르자 경찰은 방범시설물 일제 조사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도 습관 아닌가 싶은데요. 음주 단속에 3번이나 걸려서 이제 차를 몰지 않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운전자가 또 적발돼서 구속됐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만 2,500명이 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년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면허도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앞서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증명서까지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 거짓말을 한 이유 등으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윤창호 씨 사고 이후 2달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600명에 달합니다. 이 중 91명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많은 건 검찰이 강력히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동승자나 음주 유발자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의 애플 주가가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10% 가까이 말 그대로 대폭락 마감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번 애플 쇼크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애플 쇼크는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890에서 930억 달러로 전망된 분기 매출을 840억 달러로 낮춘 겁니다. 중국 시장의 경기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가는 3일 하루에만 9.96% 하락해 하루 만에 746억 달러, 우리 돈 약 8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부품업체는 물론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을 휴대폰 왕국 노키아의 몰락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제조업계의 부진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입니다. It's not going to be just Apple. I think that there are a heck of a lot of U.S. companies that have a lot of sales in China that are basically going to be watching their earnings be downgraded next year until we get a deal with China.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기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과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한 때 4% 가까이 폭락했다 2.26% 떨어진 채 마감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7일부터 미중 차관급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오늘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를 다지며 넥슨을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매각설을 인정한 건데 지분을 팔기로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화물 운반선이 북해에서 겨울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컨테이너 수백 개를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컨테이너는 바다에 가라앉거나 무리를 둥둥 떠다녔는데 일부 컨테이너에 유독 물질이 들어있어 회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MSC사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반선 조입니다. 차곡차곡 쌓였던 수천 개의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벨기에에서 출발해 북해를 지나던 중 현지 시간 1일 밤 10m 파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을 만나면서 무게 중심을 잃은 겁니다. 영국 BBC는
바다로 추락한 컨테이너가 최소 270개라고 보도했습니다. 떨어진 컨테이너 가운데 수십 개는 인근 네덜란드 해안가로 떠밀려 왔습니다. 백사장위는 대형 TV부터 장난감, 신발까지 컨테이너에서 쏟아진 물품으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때 아닌 보물 찾기에 나섰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라진 컨테이너 가운데 3개에는 유기 과산화물을 포함한 독성 화학물질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컨테이너와 다른 선박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박회사 측은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컨테이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현재까지 해변으로 쓸려온 13만 톤의 화물 쓰레기를 치웠는데 모두 치우려면 최소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뇌물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라며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승인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 수출된 우리나라 쓰레기 6,500톤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며 수입한 물품들이 사실상 기저귀와 의료 폐기물 등이 섞인 쓰레기로 드러나면서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가 항의한 바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말은 안지연 기자가 휴가를 가게 돼서 이성대 기자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원래 비하인드 뉴스 원조이기도 합니다. 얼마 만에 하는 거죠? 대략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손예원입니다. 예. 그 민주당의 손예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 내리는 과정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습니까? 네, 엊그제였죠. 지난 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나쁜 머리를 쓰면서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서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또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 같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했었는데 예. 하지만 어제 신 전 사무관이 자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글들이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자,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자, 본인이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자, 어쨌든 자살 기도를 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또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상위권 검색어에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키워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손예원 의원이 어떤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른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잦은 말실수, 그다음에 여러 차례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에 많이 올랐는데 좀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감이었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불러다가 뭐 2억이나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또 우승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당시의 문제의 본질은 모 야구팀의 모 선수를 왜 뽑았는지가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거 관계 없는 손동열 감독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었고요. 예. 또 지지난해였죠. 위안부 할머니 상가에 가서 엄지를 올리면서 그 웃는 사진을 찍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차은택 전 예술감독이 교육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머리숱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인신공격성,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해서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통 이제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 말을 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사실 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곤혹스럽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민주당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차피 신전 사무관 문제는 차분하게 팩트로 반박하면 되는데 굳이 왜 감정 싸움에 나서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예, 왕좌의 게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지금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스카이캐슬 같이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상당히 상징적인 대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드라마와 이 포스터의 이 대사를 인용한 그런 포스터들을 연달아 내놔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보신 것처럼 The Wall is coming. 장벽이 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 연방정부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책인 멕시코 국경 장벽 세우는 거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건 뭐 이제 여러 가지 패러디 지금 포스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마침 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하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야당을 견제하는 성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어제 저희 뉴스 보신 분들도 눈치 빠른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그 패러디 포스터를 책상 위에 올려놔서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책상에 어떤 포스터가 또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원에 있는 겁니다. 자세히 그 글씨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 Sanctions are coming.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제재가 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포스터는 지난해 11월 이란 제재를 복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포스터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책상 앞에다가 꺼내놓은 겁니다. 예, 굳이 예전에 썼던 포스터를 패러디 포스터를 다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앞에 꺼내놓은 이유 당연히 이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미국은 한 손에 제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뭐 그런 해석들도 없지 않았는데 다행히 지금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물밑 실무 접촉을 하고 있거나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청신호들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드라마의 이런 대사들을 인용한 거에 대해서 제작사 측이었죠. HBO 측에서는 당시에 자, 드라마 트레이드마크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트럼프 진영에서도 이 패러디에 동참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요. impeachment is coming.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해석을 좀 해보시죠. 탄핵이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2019년 탄핵이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런 포스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그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만든 제재가 오고 있다. 이란이나 이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탄핵이 오고 있다 해서 민주당 혹은 반트럼프 진영에서 내놓은 똑같은 패러디 포스터인 거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차지한 올해가 트럼프의 탄핵의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탄핵. 뭐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어제였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선출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하자마자 탄핵 얘기를 꺼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또 펠로시를 지지하는 측 어떤 트위터리아는 낸시 is coming, 뭐 낸시가 예. 지금 강경하게 오고 있다 뭐 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까지 오고 있는 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중부지방에 머물던 미세먼지는 내일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호남과 영남,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조금 전 출연했던 저희 정치부 기자죠. 김태형 기자와 또 일본 특파원과 함께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